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이 국핵 위협에 이것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발제 성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갑자기 김일성 전 주석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냉전 이후에 굉장히 몰려가지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기본적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체제 생존의 틀을 우리가 제공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네바 합의도 만들어봤고 육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이유가 그렇게 이 체제 생존 수세적 측면에 있어서의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공세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김일성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965년에 함흥군사학원이라는 곳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이, 개원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함흥군사학원은 특수 무기를 제조하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로켓이랑 핵무기죠.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또 한 번의 조선전쟁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 제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 것이다.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한국전쟁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화 통일에 실패했던 교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부산 교두보를 빼앗김으로써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오키나와 괌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병력과 후방 병천 대륙이 들어옴으로써 낙동강에서 북한군의 공산군의 침략이 저지당하게 됩니다. 결국 부산 교두보를 빼앗겼기 때문에 적화 통일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번의 어떤 캠페인 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있는 기지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1965년에 이런 학교를 만들면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거의 50년 동안 일관된 투자 속에서 지금과 같은 ICBM까지 가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같이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고 독재 정권에서 어떻게 언제 붕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던 나라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난 50년에 걸친 아주 일관된 투자의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0만 단위의 기여자가 있는 가운데도 한 번도 그 투자를 멈춘 적이 없었고,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기 때문에, 또는 한국의 핵전 정책 때문에, 한국의 강령 정책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울지 포커스 훈련 때문에 북한이 반발해서 핵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우리의 그런 쪽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북한은 굉장히 일관되게 자기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착실하게 이런 핵미사일을 개발해왔고, 그 필요가 있을 때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실험을 해왔고, 단지 실험의 시점을 한두 달 조정해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굉장히 일관되게 착실하게 이런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가 참 보기 싫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이런 사진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의 취미가 저렇게 탄도미사일을 바라보는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도로상에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들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고속도로상에서 터널 속에 숨겨놨다가 이 노동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발사하고 있는 훈련,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장면입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항상 그 김정은이 이런 훈련을 지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전략군 파급 타격 계획이라고 써있고, 이 한반도가 보이시죠? 그거 보시면 분명히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점들이 결국 그 전략군의 타격 목표 중에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이 분명히 부산 교도부를 배웠기 때문에 부산항을 군복하고 있고 평택항도 있습니다. 근데 동해 쪽에 있는 곳들은 원자력 발전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달 평양 근처에서 이런 노동미사일을 쏘면서 고각 발사를 통해서 500km 날아가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만 그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이 점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게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재작년에 무려 8번이나 쏴서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이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일성의 꿈은 일정 부분 도달됐습니다. 이 미사일이 바로 왕까지 공격할 수 있는 3,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사일이 성공됨으로써 사실상 북한은 이 미국 내 오키나와 괌 비롯한 일본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반도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모든 북한의 한 1000발에 달하는 스커드 노동계열의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첫 핵실험이 성공된 이후서부터 몇 년 사이 내에 아마 10년 전 정도쯤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의 실제 사정권 속에 이미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10년 전에 정신을 좀 차려서 이 문제에 조금 더 힘을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발동을 좀 늦게 걸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수소폭탄 실험하고 ICBM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 본토를 공격하는 문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공격 능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7년, 8년 이때 훨씬 더 발을 내고 이 방어 수단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례로 일본과 저희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 일본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중층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이미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어 수단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김정은의 이 뒤태인데요. 이게 참 보기는 싫습니다. 계속 이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점 북한의 미사일이 심각해집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사실은 ICBM도 상당히 위협스러운 무기지만 사실은 잠수함이 훨씬 더 은밀성이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지금 이런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도 북한이 하고 있는데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이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무수단 미사일의 이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조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달라진 점은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북극성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발사되는 장면이고요. 좀 보시면은 제가 좀 레이저 핀 포인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로켓에서 발사되고 있는 분사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작은 핀들이 7, 8개가 붙여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핀들이 보이시죠? 네. 그게 사실은 북한이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실패했던 이유는 미사일의 진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핀을 달고 나타나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기술이 사실은 중국이 과거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실험할 때 동일한 어려움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랑이라는 미사일을 이 핀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는데 그 기술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고스란히 짧은 시일 내에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국이 가담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으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그런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고요. 물속에서 지금 발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미사일이 이제 지상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용으로 쏘는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이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됨으로써 지금 군이 갖고 있던 전략 작전 개념, 억제력으로서 저희 군이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킬 체인이라는 전략입니다. 17조를 들여서 지금 2023년까지 저희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북한은 그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킬 체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이제 뭐 단추를 누르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한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현무3 같은 아주 정확한 탄도미사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그런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공격을 대규모 예방 공격을 가해서 앉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전부 제거하고 살아남은 일부 미사일들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를 통해서 방어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이 17조를 들여서 2023년까지 개발하고 있는 킬 체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이 성공을 하려면 북한의 이 미사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아무리 정확한 우리가 정밀 타격의 유도병력을 갖고 있더라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신다시피 도로상에서 터널성에 숨겨놨다가 이동발사대를 통해서 발사한다든지 또는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한다든지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궤도형 차량, 장갑 차량이죠. 이건 도로상이 아닙니다. 험지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굉장한 돌파구, 브렉스루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북한의 그 미사일들은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탐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체 연료가 되면 액체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속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17조를 들여서 만드는 킬 체인이 배치도 되기 전에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킬 체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예방 공격이지만 대량 대규모 선제 공격의 결단을 과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하실 수 있을지가 하나 큰 허들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상식, 핵을 가진 상대에 대해서 재래식 공격을 전력을 통해서 공격하겠다라는 이것이 과연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핵을 가진 사람은 억제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킬 체인에 대한 좀 근본적인 검토를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부터는 한반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화성 12호라는 이동발사대에 실은 차량입니다. 여기도 김정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에 세워서 발사를 했는데요. 첫 발은 한 고도 2,000km까지 날아가서 한 5,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가 있음을 보여줬고요. 바로 지난 7월 28일 날인가요? 이 미사일을 바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그 8월 29일 날입니다. 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걸어질러서 일본 열도를 걸어질러서 정각으로 실험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내건 것은 바로 다음 사진이죠.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이가 바로 이 북한의 전략군 아마 벙커인 겁니다. 지휘통제소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 참 재미있는 궤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 지도는 한반도 화력 타격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좀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3분을 해서 그 타격군이 어디를 때리겠다라는 그런 코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인데 그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이는 위성 사진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구글 어스에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배웠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이 북한에서
괌을 포위 공격하는 이런 궤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한반도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일본, 그 다음 사진이 태평양 미국입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가지의 전구에 대해서 전략군이 어떤 타격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참 이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위험하다라는 거는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고 또 실제로 뉴욕이나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만약 뭐 백악관에 있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국제법적으로 선제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축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 핵의 위협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점을 인정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런 일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김정은의 이런 불장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해야 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이 화성 12호를 태평양을 향해서 이 새벽에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모습은 그 작년인가요? 바로 이 원자 폭탄의 실제 그 탄두 모형을 보여준 사진인데요. 저 크기를 보면서 그때까지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아직도 이 미사일에 실을 만큼 그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여준 저 사진을 보면서 저 크기가 한 지름이 60cm, 무게가 한 350kg 정도 됩니다. 그럼 저 정도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탄도 미사일에 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저 탄두는 중국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파키스탄이 제작한 탄두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흘러가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저 사진을 보고 모컵, 모형이라기보다는 실제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북한이 미사일의 소형화, 핵탄두의 소형화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저 정도면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 실제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점점 이제 점이 가경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그런 이동 발사 차량이 보입니다. 바퀴가 16개 달려 있고요. 거기에 실려 있는 이제 화성 14호라는 2단의 미사일입니다. 이 화성 12호, 화성 14호 지금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두 수단은 8번 쏴가지고 겨우 한 번 성공하고 4차례 실패하고 그러는데, 대포동도 몇 번이나 실패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호라는 괌을 공격할 수 있는 5,000km 날아가는 IRBM이라고 그러죠.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지금 여기 보이는 ICBM입니다. 화성 14호인데 이건 2번을 쐈죠. 바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한 발을 쐈고요. 그때는 상공 한 3,000km 정도 날아갔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날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ICBM급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7월 28일 날 바로 이 화성 14호를 바로 한밤중에 거의 새벽 1시 가까이에 이걸 바로 쐈습니다. 그때 이 미사일이 3,700km 고도를 날아가고 도달했고요. 47분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00km 날아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시카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실패를 하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들을 처음 발사 때부터 성공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엔진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대포동이나 무수단의 엔진은 구소련의 노동 미사일 계열의 그 미사일 엔진을 다발로 묶어서 장거리 미사일들을 4발을 묶는다는 장거리 큰 로켓들을 만들어 봤는데, 이 화성 12호와 화성 14호는 엔진이 하나입니다. 단발 엔진이고 보조 작은 엔진 4개가 더 붙여 있을 뿐입니다. 이 엔진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북한의 이 미사일 개발에
구소련의 기술자들이 소련이 패망하면서 많은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조력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엔진을 얻게 됨으로써 북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ICBM에 이제 거의 다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다음 사진입니다. 아까 보셨던 16개 바퀴가 달린 그 거대한 ICBM 발사 차량은 중국산입니다. 이 중국산 차량이 전략물자죠. 이거는 사실상 인민해방군 소속의 이 동풍 미사일이라는 이동 발사 ICBM 발사 차량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북한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전략 이것이 쓸 바가 결국 ICBM을 운반하는 수단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중국은 민수용으로 모르고 팔았다, 속아서 팔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협정의 위반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아주 복잡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도 이 북한이 핵을 갖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대만 카드를 쓰듯이 중국도 북한 카드라는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까 쥐랑 미사일의 핀서부터 이런 이동 발사 차량까지 중국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얻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이제 이 이동 발사 차량에서 화성 14호가 내려져서 발사하는 이 직전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부분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누구겠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한 70분 동안 이 화성 14호 발사하는 주변에서 담배도 피고 잡담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 리크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이 70분 동안 김정은이 담배 피고 잡담하고 있는 모습을 전부 미국 정보당국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두 번의 화성 14호 실험을 전부 미국이 캐치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화성 12호, 지난 8월달 29일 날 쐈던 화성 12호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게 미리 쏠 거라는 점을 알려줬다는 걸 보면 북한은 지금 아날로그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건 디지털로 아마 글로벌 호크 같은 드론을 가지고 북한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크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런 참수를 안 하느냐? 그 후폭풍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결국 보통 이럴 경우에 지도자가 제거된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럴 경우에 즉시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런 것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북한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 14호가 발사되는데 2단계 액체 연료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는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그 다음에 지난 7월 28일 날 밤중에 쐈습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장면이고요. 네, 다음 장면입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거는 바로 한밤중에 쐈던 7월 28일 날 쐈던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줬던 화성 14호의 한밤중 발사 장면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9월 2일 날인가요? 북한이 땅콩 모형의 이상한 것을 하나 보여줬는데 바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핵 탄두의 모형입니다. 이걸 보고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걸 보여주자마자 그 다음에 6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 정보당국은 우리 지진연구소가 얘기한 5.7km 매그니튜드의 그런 지진을 계산을 해서 약 50kT 전후의 핵폭발력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일본 정부는 150킬로톤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중국은 100킬로톤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들이 다른데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고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50킬로톤이든 100킬로톤이든 150킬로톤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TNT 5만 톤이냐 10만 톤이냐 15만 톤이냐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터뜨리든 간에 살상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수소탄까지 왔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북한이 비약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해왔고요. 북한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수소폭탄을 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번째 핵실험을 단행을 하게 됐고 착실하게 해서 이제 이 수소탄을 보여줬는데 이 수소탄이 맞다면 이 정도는 ICBM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ICBM을 왜 만드냐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던 북한이 체제 생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 주장이 맞으려면 흔히 얘기하는 미니멈 디터런스 정도를 가지면 최선의 억제력만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비싼 무기 체계를 모든 국력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죠. 한반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 또 김일성이 얘기한 꿈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억제력 이상의 것들을 갖는데 왜 이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 ICBM을 갖게 되는 순간 지금 이미 벌써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흔히 얘기하는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과 미국 본토의 안전이 커플링, 연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을 갖고 있는 순간 이것이 디커플링, 떨어지게 됐다. 아까 그 정진석 대표께서 말씀했다시피 ICBM을 갖게 되면 북한이 ICBM을 갖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를 포기해야 될 각오를 가져야지만 미 본토에 있는 전략 핵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을 보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 핵부산의 신뢰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북한의 ICBM은 우리로서는 악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북한의 이런 ICBM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 상당한 대미 지렛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키신저 씨가 이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거래해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ICBM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너무 이 불꽃놀이, 아까 보는 그 취미가 이 탄도미사일 보는 거 불꽃놀이 하는 게 좋아하니까 이걸 계속 ICBM을 갖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미국은 결코 그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은 물론 미국이 가장 주저하는 것은 서울이 너무 가깝죠. 서울이 인질이 돼 있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는 약 30만에 달하는 미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포함해서 피츠버그 정도의 인구가 이 동아시아, 특히 한일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질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군사 옵션은 최후의 옵션일 수밖에 없는 또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수준을 넘었을 때 핵을 보유한 ICBM을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ICBM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일본인, 수많은 한국인, 그리고 수많은 미군 포로가 희생이 됐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히로시마에 수천 명의 미군 포로를 말하자면 인질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일본 본토를 공격했을 때 100만 단위의 미국 병사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수천 명을 잃는 게 낫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9.11 테러 때 그 백악관을 향해 가던 그 민항기를 미 공군이 격추시켰습니다. 한 400명, 300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 정도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율을 따졌을 때 훨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미 본토를 위협할 경우에는 그런 옵션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가능성은 저는 지금 김정은이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ICBM 모라토리움 동결을 매개로 해서 미국과 직접談判을 하겠다. 이것은 과거에 93, 4년대도 김일성이가 세리그 헬리슨이라는 미국 저널리스트를 불려서 동결할 수 있다라는 팁을 주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들어가서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CBM을 동결할 수 있다라는 팁을 전달함으로써 말하자면 직접談判을 하고 그 내용은 파키스탄처럼 핵무장을 묵인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상당히 큰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얻는 패키지를 얻겠다라는 것이 아마 김정은의 마지막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저는 한 80%, 70, 80% 정도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과연 이럴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의 방향성을 지금 가능성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물론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가장 강력한 압박을 에너지까지 다 차단하고 서해까지 차단해서 북한을 코너에 몰아보겠다라는 것을 아마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럴 때는 중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중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현실주의자들, 특히 키신저 같은, 레진스키 같은 분들의 생각은 이 북한이라는 영역은 이 중국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키신저 씨는 저희가 참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이 지정학적인 요소들, 세력균형의 요소를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베트남 때 남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면서 평화협정을 만들었던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중국과 수교할 때는 대만으로부터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주한미군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미중 간에 한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뭔가 그 중국의 최대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무역 제재도 있고 대만 카드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식의 카드도 위험한 카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눈을 부르리고 주한미군 카드입니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신저가 미중 수교를 할 때 주울레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주한미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중국의 영역, 남쪽은 미국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갖겠다라는 점을 얘기했다라는 얘기로, 또 닉슨 덕트린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이 중국과의 수교를 얻어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강들의 그런 열강 정치의 점도 우리가 굉장히 잘 관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으로부터의 그런 팁이 왔을 때, 동결이라는 팁이 왔을 때 이 협상의 달인인 이 트럼프는 저는 이것을 일단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동결을 하고 ICBM 모라토리움을 통하고 시간을 걸려서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우리 정부가 자꾸 동결을 하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동결은 ICBM 동결입니다.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ICBM이 동결하는 것이 입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걱정되는 것은
영수증이 우리한테 떨어질 수가 있다. 경제 패키지나 이런 영수증이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우려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용산 기지를 이전하라고 굉장히 했습니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미국은 용산 기지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강 이북에 있는 모든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군 이사단 전부 다 평택으로 다 이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영수증이 날라왔죠. 너희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그 건설 비용 거의 10조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던 전력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너무 동결을 얘기하면 그 동결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한테 얻을 수 있고 그 가격은 20조 이상은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쿨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미국을 위한 거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갖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했던 스탠스를 취하면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협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 이란 협정에서 이스라엘의 입장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좀 그런 입장들을 좀 개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옵션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가 너무 지금 불장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상당히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자꾸만 괌을 향해서 쏜다든지, 물론 이번에는 일본 괌을 피해서 태평양을 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남은 또 몇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들이 우리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북극성 3호라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입니다. 하나 더 남은 것이 그 화성 13호라는 저 미사일입니다. 저 미사일은 3단계의 미사일입니다. 화성 14호는 2단계입니다. 저것은 아마 15,000km 정도 추정이 되고 워싱턴과 뉴욕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 미사일을 구구절서부터 이렇게 이 사이 속에서 북극성 3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나 저런 것들을 한 번 더 실험 발사할 개연성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예방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장난을 김정은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동정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아까도 보여드린 그런 점을 가지고 북한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을 완전히 갖고자 한다면, 거래를 안 하고 갖고자 한다면 미국은 그건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아까 트럼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입니다. 저는 우리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대북 정책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억제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교도 별로 그렇게 코리아 패싱 얘기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억지력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90%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억지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북한에게 인질이 안 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내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군사 옵션이든 타협이든 전부 다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입니다. 만약 동료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핵 독점 체제라는 것이 거의 굳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계적 비핵화라 그러지만 그걸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북한 핵과 공존을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우리는 억제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고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평화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 것에 우리의 정책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체제를 지운돌려야 됩니다. 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인권 문제도 계속 얘기하고 또 북한의 시장이 발달되고 있는 시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좀 이율배반적입니다만 그런 요소들도 도입하면서 북한의 체제 성격이 변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코스트가 든다.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코스트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국제 체제를 통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장기적인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죽음의 백조라고 일컬어지는 B1 폭격기입니다. 근데 이 폭격기는 괌에서 날아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건 핵폭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앞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냥 다시 뒤로 가십시오. 네, 조금 제 사진으로 나가세요. 네, 다음에 뒤로 가십시오. 뒤로. 네, 이게 됐고 앞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의 백조라고 일컬어지는 B1 폭격기는 괌에서 오는데 지금 괌에는 핵이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과 주변 해역에도 미 핵은 없습니다. 전부 미 본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 자산들은. 전략 핵이라는 장르 외에는 없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모든 전술핵이나 전역핵, 중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관리에 어려움을 들여서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어서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격기에서 쓰고 있는 B-61이라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은 F-16 전투기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19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가 하면서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할 때 이 F-16 전투기에 미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F-16에 실었던 바로 이 B-61 폭탄들도 전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대한방위 의지, 억제력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상당히 구형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어야 되고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들어가서 침투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한 억제력이 된다. 보복 능력상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억제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상징성으로 재배치라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보복 능력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선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수단이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한미일이 있는데요. 한일이 상당히 비슷한 위치입니다. 만약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곤란한 나라들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 주변과 주변 해역에는 미국의 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이 공격형 잠수함에는 크루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 미사일도 핵이 없습니다. 핵탄두를 안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급의 공격형 잠수함 한 척 정도를 동해에 상시 배치해서 한미일이 공동 관리하는 핵자산으로 활용하고 바로 거기에 핵탄두를 실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것을 공동의 나토식의 공동 자산으로 핵우산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점을 저는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여하에 확보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술핵이랄지 저런 크루즈 미사일 공격형 잠수함의 크루즈 미사일 핵탄두를 실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저는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동맹국, 나토, 이스라엘, 일본은 전부 미사일 방어망을 다 갖췄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다연장 방사포까지도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MD를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편입돼서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반론이 있음으로써 국방부도 이 공격무기는 좋아하는데 방어무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요소가 저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을 하는데 팩3를 도입하면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유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MD를 안 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서독의 구형 팩2라는 미사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지스함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지스함이에요. 3척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지스함에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재 제대로 된 요격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드는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성주에 배치했습니다. 성주에 배치한 이유는 사드가 요격용으로 레이더 모드를 썼을 때 600km를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하면 바로 압록강을 넘지 못합니다. 레이더파가. 그래서 사드에 배치했는데 그 결과 2,300만이 사는 수도권이 거의 무방비입니다. 평택까지만 저거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드 1개 포대 정도를 수도권 방위용으로 배치를 하면 일단 한반도 전역, 우리 남한 전역을 급한 대로 방어망을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 비싸다고 하지만 사드가 15달러입니다. 1.5조입니다. 저희가 17조를 들여서 힐체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5조 정도 투자 안 하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사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비싸다고 해서 일본은 SM3 어슈어라는 그런 무기체계 8천억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이라도 빨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SM3 어슈어라는 그런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 미사일을 통해서 고고도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한 8천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 체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세종함이 있는데 빨리 개량을 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꾸만 뭐 새로운 걸 개발하고 또 지금 이 이지스함 3척을 더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하겠다는데 그게 언제 배치될지를 모릅니다. 10년은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말씀을 하시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동력수단입니다. 보복수단, 핵 억제력이 아닙니다. 동력수단, 잠수함의 동력수단을 원자력으로 쓰는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탈원전을 하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그 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축 우라늄 시설만 당일날 만들게 되면 군사용으로 밖에 안 되고 상업적인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기 위해서는 원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운영하고 농축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 타당성,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그런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고요.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보복수단이 아니고 동력원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걸 배치할 때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우리의 위협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한 2, 3조 가지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좀 눈에 보이는 조치들을 지금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SAM, MSAM 지금부터 실험 개발하고 실사 훈련하고 실험하고 언제 배치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까지 하겠다지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긴급한 소요를 빨리빨리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킬체인이다 무슨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공격 능력을 얘기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을 들여왔던 킬체인도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제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트린상.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킬체인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뭐 삼축 전략, 모든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강화된 미국의 해구산, 거긴 전술핵 도입과 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거를 상시 배치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다층적인, 중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 그 다음에 킬체인을 통한 데미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급하게 좀 이 억제력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명박 교수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